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더 많은 말씀도 드리고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또 개별적인 상담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또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도 많으실 거고 불편한 것도 좀 많으실 텐데 저희도 방역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신경을 아주 많이 쓰면서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제분들과 저희가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저희가 방역 그리고 거리두기 이런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지켜서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큰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고 조금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진행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겠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제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입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 거죠. 저 역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영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대입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큰 그림 속 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결국 목표 지점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3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고3 여름방학이요. 근데 고3 여름방학에는 공부가 아주 잘 되고 학습 능률도 올라서 성적도 막 치솟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고3 여름방학에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컨디션 조절하면서 학습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이 겨울방학에는 어떤 것을 공부하냐라고 하면 이때 수학, 국어 그리고 탐구 두 번째 과목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쪽에도 가중치를 많이 주게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는 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동안에 수학과 국어 그리고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2 여름방학에 뭐 하냐? 고2 여름방학에는 수학, 국어, 그리고 탐구 첫 번째 과목 이렇게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헌데 지금 학기 중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거는 입시랑도 크게 관련이 되는 건데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내신 준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수능에 대한 준비를 아주 많이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내신에 집중을 하게 되고 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영어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고1에서 고2로 이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는 어떤 것을 공부하냐라고 하면 이때 수학과 국어를 많이 합니다. 국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선택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과목 자체가 좀 어려워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수학과 국어를 아주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1 여름방학, 지금 이 고1 여름방학에 속해 있는 아이들도 있긴 하겠죠? 이 아이들은 수학, 국어, 영어인데요. 드디어 영어가 처음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쭉 생각해 보면 고1 여름방학에 영어라는 과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때 1등급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항상 밀리거나 조금 계획이 차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꼭 목표 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비 고1 아이들이 참 많을 건데요. 그럼 예비 고1로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고등부 영어는
뭐 내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 고등영어는 내신이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뭐 학종이라든지 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강세를 띄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 정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영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등영어는 내신만 하나? 그럼 수능 영어는 언제 완성하지? 라고 하는 좀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중3에서 예비 고1 과정입니다. 제가 해답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중3 예비 고1이에요. 중3 예비 고1 요 과정 동안에 수능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큰 목표는 어떤 것이었었냐면 대입. 이 목표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비 고1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목표 설정을 해볼게요. 2022년 내년입니다. 내년 2월 말에 지금 130여일 후에 우리 고3 아이들이 보게 되는 수능 시험을 우리 예비 고1 아이들이 내년 2월 말에 시험을 봐서 이때 1등급이 나온다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때 1등급을 맡고 있다면 내신에만 집중을 하면서 고등부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를 공부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비 고1 아이가 수능 시험을 1등급 맞을 정도가 된다면 이 아이는 뭐 대충 놀다가 이 점수를 받은 아이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습 태도라든지 학습 양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썩 잘 돼 있는 아이일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시간을 충분히 벌어들였는데 그 벌어들인 시간을 어디다가 쓸 거냐면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사용을 하겠죠. 그럼 다른 과목에 사용을 하면 그 과목이 조금 더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럼 또 시간이 남을 것이고 그 시간 또 다른 과목에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영어를 가지고 1등급을 먼저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모두 알다시피 절대평가니까요. 절대평가라서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을 맞아놓으면 1등급이 나오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등급을 만들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선생이긴 하지만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등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대입 수능을 내년 2월 말에 1등급을 받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겪고 하면서 학습량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태도도 많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고3 모의고사 정도는 1등급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1학년 여름방학을 노려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강을 7월 19일에 개강을 하게 되거든요. 7월 중순부터 제가 말씀드린 2월 말까지의 시간을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7개월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로 보면 200일이 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업으로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한다고 치면 한 50번 플러스 알파 정도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추석도 있고 어떤 설도 있고 이렇게 연휴를 좀 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혹시 우리 아이가 자사고를 준비하거나 특목고를 준비한 아이가 있다면 중3 2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겠지만 생각해보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묶여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들을 뺏기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고 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대입이라고 하는 거 치를 때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험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낼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내신에 집중을 하는 거 막 외워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문제를 막 풀어봐야 되는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자기의 큰 그림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기에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비 고1 과정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큰 이야기였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이번에 현탑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좀 들어서 실력을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는가라고 제가 준비한 2가지의 수업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수업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테마별 문법 수업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수업이 있을 건데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테마별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7월 19일에 개강을 할 거고요.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만 다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걸쳐서 항상 문법 특강을 진행하는데 겨울방학은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16번의 수업이 가능하고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포함해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한번 쫙 정리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사실 여름방학은 그보다 기간도 짧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등부 아이들이 수능에서건 아니면 내신에서건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올까요? 사실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 문제들이 밑줄형 기준으로 봤을 때 5가지의 보기가 있잖아요. 5가지 보기 중에서 3가지 정도가 동사 또는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법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약간 대명사라든지 형용사부사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조금 특이한 거.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이 동사 그리고 접속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기를 닦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랑 관련되니까 수, 시제, 태. 그리고 동사랑 관련되는 거니까 준동사도 보게 됩니다. 부정사, 동사, 분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랑 관련되는 거, 사실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올 것이고요. 저희는 매 수업 시간마다 스탬프 퀴즈를 보게 될 건데 이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100% 제가 출제하는 문제예요. 어디서 가져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수업을 하면서 제 말투 그대로의 것들을 그대로 글로 옮겨서 빈칸을 채우는 1, 2, 3, 4번 정답 쓰는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인 것이고 기본기를 갖추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누적해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험량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는데 누적되다 보니까 한 6번, 7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재는 저희가 자체 교재, 제가 직접 만든 자체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워크북이 있을 건데 이 워크북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이제 배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4권의 워크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저희가 이제 과제로 내게 되고 등원을 하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채점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많은 영어 선생님들께서 문법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문법을 쉽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쉽게만 설명을 해야 돼. 라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이게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쭉 전공을 해왔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배웠던 영어는 항상 용어가 사용되는 그런 영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어떻게 수업을 하시나 되게 궁금해서 사실 그 선생님들 수업을 이제 인강 같은 것들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신다고 해놓고 나서 뒤쪽에 가니까 결국에는 용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홍길동도 아닌데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야 되죠? 왜 부정사를 부정사로 부르지 못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부정사는 부정사로 부를 거고 분사는 분사라고 부를 겁니다. 다만 왜 그렇게 용어가 사용되는지,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건 어느 곳에 가서 영어 수업을 듣건 그 용어는 처음 듣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개념 정리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다루는 그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사실 학년에 대한 구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본기를 닦는 수업이고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학년에 대한 이제 그 제한은 없고 기본기를 닦고 싶은 친구들, 개념을 잡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 문법 특강을 들으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수업은 어떤 것이냐면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수업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7월 20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도 잠깐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어 수업이 재밌냐? 근데 저희 이 학생들이 재미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재미가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알지? 다음.
그거 알지? 그거 넘어가시는 거죠. 자꾸만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모르는데 도대체 뭘 안다는 거야 하고 수업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졌던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영어가 왜 재미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또 하나 대답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거 뒤에 나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독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모든 선생님이 그러신 건 아닙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일부의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자 정답 몇 번? 자 몇 번? 자 다음 질문 이렇게 넘어가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영어 읽고 자 누구 읽어봐 해석해봐 읽어봐 해석해봐 이 과정을 쭉 한 다음에 정답 몇 번? 몇 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해설지를 슬쩍 보니까 그 해석이 똑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 수업을 내가 뭐 들어듣지? 뒤에 거 읽어보면 되는데 라고 하는 악순환이 또 생겨난다는 거죠. 참고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뒤에는 모범 해설을 보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가 돼서 그걸 읽고 아이들이 수업을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수업을 지양하겠습니다.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왜 이것이 정답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 사실 그 논리를 찾아내는 것이 독해 수업, 수능, 유형별 문법 수업, 유형별 문제풀이 수업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빈칸은 어떻게 풀 것인지, 순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문장 삽입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아이들이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수업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미니 테스트를 볼 건데 미니 테스트는 18문제짜리를 18문제를 25분에 푸는 그런 시험을 매번 치르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만 하면 25분짜리만 보면 조금 아이들이 훈련이 덜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는 과제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제를 아이들이 풀어오면 저희가 채점을 해서 아이들의 점수라든지 등급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저희가 교재를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사실 EBS 교재를 약간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EBS 교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축은 EBS 교재를 사용할 거예요. 왜 EBS 교재를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부교재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 올림포스 1, 2, 리딩 파워, 기본편, 완성편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 기간에 아이들이 그런 EBS 교재를 미리 접해 본다면 나중에 2월 이후 3월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하게 됐을 때 부교재로 사용되는 지문들을 한 번씩 읽어봤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효과를 몇 년 동안 지켜봐 왔거든요. 그래서 EBS 교재를 기본 축으로 하고 워크북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독해도 하는데 문법에 대한 문제풀이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개념 수업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어떤 보기를 봤을 때 정답을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단어 시험은 매번 볼 건데 이게 좀 중요해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또는 학생들도 저랑 상담을 할 때 좀 단어가 많이 약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이제 고충을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은 좀 방법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 무조건 200개, 300개를 외워라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일단 그 학생이 200개, 300개를 외울 수 있는 과정을 밟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보는 개수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그 관리가 되나요? 그래 저희 조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단어 공부를 많이 해본 아이라서 이 아이들은 뭐 한 번에 막 200개, 막 300개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아주 훈련이 더 있기 때문에 훈련을 덜 했기 때문에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은 자기 실력에 맞춰서 조금씩 폼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들을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어는 좀 저희가 불편하고 막 관리하려면 힘들겠지만 저희가 불편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단어 시험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는 2021년에 고1, 2021년에 고2, 그리고 2021년에 고3을 살았지. 하지만 나는 2000년에도, 2010년에도, 그 전에도 고1, 고2, 고2로 살았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때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치동에 들어온 지도 벌써 한 8년 차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어느 때, 그 언제 몇 년도의 예비 고1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 학습에 대한 정도, 학습에 대한 난이도, 분량,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과하지 않게 그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전 다른 친구, 선배들 같이 철저하게 공부했었던,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끌어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해왔고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름 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만나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끌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밑으로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깔아 놓을 거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리기도 하고 전화 드리기도 하고요.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제가 아이들하고도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아이들과도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다시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